얼마를 빌려줄 것인가? 첫 번째 테마. 두 번째는요, 돈을 빌려줬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을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요거를 어떤 형태로 은행 입장에서는 반영할 것인가? 요거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원금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쪽에 원리금 상환 방식 있죠? 찾았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주요 원리금 상환 방식이다 해서 요거는 해마다 물어봅니다. 거의 한 번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라고요. 거의가 아니라 한 번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먼저 원금이라는 게 뭐냐면 애초에 빌린 돈 있죠? 애초에 빌린 돈을 뭐라고요? 대출 원금이다. 융자 원금이다. 10,000원을 빌렸다고 치자. 10,0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만기라는 게 뭐냐면, 만기는 이 원금 10,000원을 모조리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있죠. 쪼개서 갚든 아니면 뭐 한꺼번에 갚든 어쨌거나 마지막 1원까지 다 갚기로 1원 한 푼까지도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있죠. 그걸요 만기라는 겁니다. 만기는 4년 동안 갚으랍니다. 몇 년 동안이라고요? 4년. 그리고 이자율은, 은행은 돈을 왜 빌려줘요?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자율이 10%랍니다. 자, 10%는 별 말이 없으면 연이자를 얘기합니다. 무슨 이자라고요? 연간 이자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월 이자로 받는다면 요거 12로 나누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월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고정금리를 가정해 볼게요. 무슨 금리라고요? 고정금리. 왜냐하면 변동금리로 하게 되면 이자 때문에 매년 또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편의상 뭐라고요? 고정금리를 가정해 보자. 그리고 요거를 매달 갚아나간다면 좀 복잡스럽죠? 그러니까 논리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매년 초에 빌려서 매년 말에 원금도 갚고 이자도 지불하랍니다. 매년 말에 뭐라고요? 원금도 주고 원금도 납부하고 이자도 납부하랍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1년에 한 번씩 내라는 얘기죠. 매달 내면 좀 복잡스럽죠? 논리 자체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매년 말에 원금도 내고 이자도 갚아나가라 하게 얘기입니다. 원금도 내고 이자도 갚아나가라. 어쨌거나 요거는 요 세 가지는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삐딱삐딱하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맨 먼저 너 우리가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원금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뭘 똑같이라고요? 원금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자, 두 번째는 원리금 합계액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이걸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자, 세 번째는요, 체증. 자, 점증 똑같은 표현입니다. 점점 뭔가를 늘려나가라 하게 얘기입니다. 점점 뭔가 늘려나가는 식으로 해서 갚아나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걸요, 체증식 혹은 뭐라고요? 점증식 해줍니다. 체증식 혹은 뭐라고요? 점증식 해주는데, 자, 요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보는데, 이렇게 하나, 너무 작나요? 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4년 동안에 걸쳐서 매년 말에 매년 말에 갚아나가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요거는 밑그림을 먼저 딱 그려야 돼요. 뭘 그려야 된다고요? 밑그림을 딱 그려야 그 그림이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 두 개, 자,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이렇게 딱. 자, 그래서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자, 뭘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고요? 원금을 매년 말에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랍니다. 그죠? 그럼 4년 동안. 그러면 10,000원을 얼마씩 갚으면 돼요? 매년 말에? 10,000원. 나누기 4 하면 되죠? 10,000원 나누기 4 할 수 있나요?
그럼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씩 갚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씩 갚으라고요? 2,500원. 요게 2,500원씩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잘 보면은 여기 그 선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면. 근데 제가 이제 눈이 침침해지는 바람에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알겠죠?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씩입니다.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삐딱삐딱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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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왜 이래,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자, 요거 마음에 안 드네. 요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정확하죠? 한 치에 오차도 없죠? 한 치에. 자,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씩입니다.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 이거 얼마라고요? 2,500원. 자, 요것도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제가 술을 좀 많이 안 먹는데, 술을 좀 많이 먹을 때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요즘에는 요걸 딱 보면 알아요. 딱 요즘에 별로 안 먹는다. 이런 게 느껴질 겁니다. 네? 어때요? 자, 얼마씩 갚으라고요? 2,500원씩 갚는 겁니다. 근데 이자는 항상 어디에 붙는 거라고요?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붙는다고 했죠?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첫 달은, 첫 해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년 지났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1년치 이자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죠? 1년치 이자가 얼마라고요? 10%니까 10,000원에 10%하면 얼마요? 10,000원에 10%하면 1,000원이죠? 이렇게 1,00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자, 1,000원의 이자.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10,000원에서 얘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죠? 그럼 얼마 남아 있었어요? 7,500원 남아 있죠? 7,500원에 대해서 1년 지났으니까 1년치 이자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75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얼마 붙는다고요? 750원. 그 다음에 3년째 된 애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얼마 남아 있었어요? 5,000원 남았잖아요. 5,000원에 대한 이자, 500원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500원. 그 다음에, 250원. 이렇게 해서 갚아나가는 이런 방식. 이거 뭐라고요? 이거를 원금 균등 사업 방식이다. 뭐라고요? 원금 균등 사업 방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1년, 2년, 3년, 4년. 자,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자, 매년 말에 원금 이자 합쳐서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랍니다. 원금 이자 합쳐서 뭐라고요?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랍니다. 그러면 이때는 10,000원을 빌렸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은행이 1억을 빌려주면서 얼마라고요? 1억 빌려주면서 10년 동안에 매달 원금이자 합쳐서 30만 원씩 갚으랍니다. 원금이자 합쳐서 얼마라고요? 30만 원씩. 그러면 그때 계산하는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들 마음대로 그냥 대충 40만 원씩 갚아 이렇게 하진 않겠죠? 뭔가 공식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1월 달부터 투자론에서 공부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투자론에서 공부할 거니까. 어쨌거나 1억을 빌렸을 때 매달 원리금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갈 때는 1억에다가 저당 상수라는 걸 곱해줍니다. 뭘 곱하라고요? 저당 상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당 상수라는 걸 곱해주면 됩니다. 뭘 곱하라고요? 저당 상수. 자, 그래서 저당 상수는 공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식, 지금부터 이 공식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의미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공식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수사에서. 어쨌거나 이 사례를 이 저당 상수랑 공식에 집어넣었더니 정확히 나온 겁니다. 이건 3,155원입니다. 얼마라고요? 3,155원입니다. 1년, 2년, 그 다음에 3년, 4년. 그러면 3,150원, 얘는 합치면 얼마예요? 3,500원이죠? 3,500원이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게 출발합니다. 얘보다는 뭐라고요? 작게 출발해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요 정도로 할게요. 요 정도 있죠?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3,155원씩입니다. 자, 여기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 없어요? 이자도 있는 겁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얼마씩이라고요? 3,155원씩 이렇게. 자, 요게 바로 원리금 균등사업 방식이다.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사업 방식인데
이걸 굳이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으로 쪼개 보겠습니다. 원금과 뭐를 쪼개요? 이자 쪼갠다면, 자, 첫 해는 갚은 돈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000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1,000원의 이자를 내야 되고, 항상 3,150원에서 이자 뺀 나머지 있죠? 이게 바로 원금 상환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냐면 2,155원 나옵니다. 2,150원.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10,000원에서 얘 갚았죠?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7,845원 남았겠죠? 7,845원에 대해서 1년 지났죠? 그러니까 785원에 대한 785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785원. 그러면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 있죠? 2,370원. 이게 바로 원금 상환액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3년째 된 애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갚았으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신 뭐라고요?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는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얘랑 얘랑 크기가 거의 똑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그린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얘는 처음에는, 전체 중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러니까 원금 많이 안 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줄어들죠? 그 대신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1억 빌렸는데 매달 10년 동안 30만 원씩 갚으랍니다. 얼마씩 갚으라고요? 30만 원. 그러면 처음에는 원금 갚은 게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자는 많겠죠? 그 대신 원금은 많이 안 갚을 겁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원금은 갚아나가요? 안 갚아나가요? 갚아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드는 대신에 원금 점점 많아지겠네요. 무슨 얘기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게끔 만든 공식이 바로 저당상수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공식이 저당상수니까 그런지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언제 한다고요? 1월 달에 투자론에서 공부할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체증식 알아보겠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체증식 혹은 점증식 해주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인데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자, 이거는 어떤 법칙에 따라 갚아나가라. 그게 아니라 얘는요,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속을, 금융기관하고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자, 너 첫 해에는 원금 중에 300원만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약속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300원만 갚아라. 자, 두 번째는요, 1,000원을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1,000원을 갚아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3,700원을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3,700원. 마지막 해는요, 남은 금액 5,000원 다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행은 남는 돈에 대해서 이자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자를 붙여보겠습니다. 이자. 첫 해는 갚은 돈이 없었죠? 10,000원에 대해서, 자, 10%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1,000원에 이자가 딱 붙고, 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300원 갚았죠?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9,700원 남았었네요. 9,700원에 대한 이자 970원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970원. 자, 3년째 된 애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갚았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 대신 약속대로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려나가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약속대로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려나가는, 이렇게 해서 다 갚아나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체증식, 뭐라고요? 점증식이다. 오케이? 이렇게. 여기 이제 일단 머릿속에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자, 대출 초기에 원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가장 작은 게요, 체증식입니다. 그리고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항상 뭐라고요? 중간. 그리고, 자, 대출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금 지불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가장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체증식. 그럼 얘는 항상 뭐라고요? 중간입니다. 알겠죠? 항상 중간이에요. 그러면 항상 문제에서 볼게요. 문제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자, 1번 볼게요. 자, 거기 오른쪽에 119페이지에 길잡이 지문 있죠? 이거 전부 다 기출문제들인데 1번 볼게요. 1번.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에 원금 균등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적다. 자, 예를 들어서 차입자가 1년이 지나서 중도에 갚으려고 합니다. 1년 지나서 남은 금액 다 갚으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갚을 돈이 가장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셋 중에서 원금 균등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장 적게 갚았죠? 가장 많이 갚았죠?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가장 적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차입자가 조기상환했을 때, 자, 질문해 볼게요. 차입자가 조기상환했을 때,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이제 조기상환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럼 남은 금액을 다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대출 잔금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최증시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장 적게 갚았죠? 남은 금액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네요. 알겠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이 젊은 소득층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소득층이라고요? 여러분들처럼 젊은 소득층 있죠? 여러분들한테 적합하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는 처음에는 작게 갚고 나중에 많이 갚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가 30년이라 치자. 몇 년이라고요? 30년이라 치면 말 다닐 때는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많이 못 버니까 조금만 갚고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 때 많이 갚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할 때가 훨씬 나을 겁니다. 아무래도 젊은 소득층에게 적합한데 문제는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는 얘 같은 경우는 대출 초창기 때는 거의 원금을 회수하지 않고 이자만 받는 거죠. 30년이라면 초창기 때는 거의 뭘 받아요? 이자만 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 있네요. 그죠? 남은 금액이. 근데 20년 정도 지났는데 불구하고 반드시 대리 달라는 법이 있나요? 과장 달라는 법이 있나요? 그죠?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대리는 그 대리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남편이 바쁘니까 아내가 가서 계약 쓰고 하는 걸 그때 대리라 하는 거고, 여기서는 과장 대리라는 직함이 있죠. 어쨌거나 대리라고 다른 법이 있나요? 부장 다른 법도 없는 거죠. 담보가치는 폭락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에 은행은 금액이 굉장히 크죠. 남은 금액이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최증식 같은 게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크다고요?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크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원금 균등 볼게요. 얘는 초창기 때부터 원금을 착착 회수해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20년 정도 지나면 남은 금액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사 뜯긴다 하더라도 크게 뜯겨요? 안 뜯겨요? 안 뜯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셋 중에서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다 해줍니다. 얘는 항상 뭐든지 중간입니다. 오염도 중간이라는 얘기죠? 중간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항상 은행은 또 돈 빌려줄 때 지네들도 오염이 크죠? 그럼 이자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알겠죠? 투자론에서 잠깐 했지만 지네들도 오염이 커지면, 그러니까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높이려고 낮추려고요? 막 높여갖고 빌리기 싫으면 다른 데 가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데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여기 어디 갔어요? 셋 중에서 요게 이자율을 레이트 해줄게요. 이자율 뭐라고요? 레이트, 영어로 가장 낮습니다. 얘가 뭐라고요? 이자율이 가장 높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이자율도 딱 중간이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이 세 가지가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되셨죠? 요거는 이따가 제가 뭘 통해서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곧바로 하는 게 좋지만 지금은요, 이따가 또 이게 비슷하게 하는 거니까. 자, 거기에 오른쪽에 길잡이 지문에 4번 볼게요. 4번. 찾았나요? 4번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지불액이 감소하는 만큼 그만큼 원금 상환액은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걸 기초로 해서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말로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물어보고 한 문제 정도는요 계산 문제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계산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예. 다시 안 합니다. 예, 물어볼 뻔했네요. 다시 할까요? 하고 물어볼 뻔했네요. 이거 지워도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열심히 그렸는데 지우려니까 아깝긴 하네요. 이게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지워야 되겠네요. 자, 이거 아깝네, 이거. 이게 사진 찍어 놓을까? 자, 어쨌거나 이렇게 사진 찍을 때는 제가 있는 상태에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렇게. 어쨌거나 이거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세 번째 테마 알아봤습니다. 몇 번째 테마라고요? 세 번째.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테마. 자,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더라고요. 유동화. 오늘 착착 이렇게 해서 큰 틀만 좀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거 지우고 이렇게. 자, 우리 그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 121페이지 볼게요. 121페이지에 저당의 유동화제도 아니면 대출채권의 유동화제도, 저당채권의 유동화제도, 저당권의 유동화제도 다 똑같은 표현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표현을 달리할 뿐입니다. 자, 먼저 유동화라는 표현 자체는 이렇게 당장 현금화 시키자라는 얘기입니다. 유동성이 강한 현금으로 바꾸자 하는 걸 뭐라고요? 유동화 제도다 해줍니다. 문제더라고요. 유동화 제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또 칸이 딱 있는데 칸이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금융기관입니다. 무슨 기관이라고요? 금융기관이다.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 뭐란 신한은행 있죠? 신한은행이 있는데 신한은행이 이렇게 주택 소비자한테 아파트 구입하는 소비자한테 돈을 딱 빌려주게 되면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어떤 권리가 생기냐면 당연히 돈을 빌려줬으니까 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원금을 받을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당연히 돈을 빌려줬으니까 왜 빌려줘요?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받을 권리도 있네요. 이걸 원리금 수취권이다 해줄게요. 뭐라고요? 원리금 수취권. 요거는 요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이걸 채권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채권. 사람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요? 채권. 물건에 대한 권리를요? 물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 수 있죠? 못 갚죠? 그러면 얘는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담보로 잡은 부동산 있죠? 요걸 팔아서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저당권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은 물건 자체를 팔아서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요 저당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권리라고요? 저당. 이렇게 두 가지 권리가 딱 생기는데 어쨌거나 자 여기는 좀 약간 좀 되는데 자 이 서울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지방에서 서울로 쭉 올라가다 보면 자 오산 있죠 오산 지나서 저 수원 가기 바로 전에 뭐가 있냐면 왼쪽으로 동탄 신도시가 있습니다. 뭔 신도시라고요? 동탄 신도시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제2 동탄 신도시도 지금 거의 다 이제 개발이 거의 종료된 시점인데 어쨌거나 신한은행이 그 동탄 제2 신도시 있죠? 요 지점 거기다가 그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길래 자 이 그 지점을 하나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지점을 집어넣었는데 그죠? 그래서 자 100억을 예금받아서 얼마를 예금받아서요? 100억을 예금받아서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한테 자 1억씩 100명한테 빌려줬습니다. 얼마씩 빌려줬다고요? 1억씩 100명한테 빌려줬더니 더 이상 할 일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한 번 빌려주면 10년이고 3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받을 돈이죠. 맞죠?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는 뭐 1억씩 예금하고 이러나요? 1억씩 예금하는 사람 있나요? 툭하면 그렇지 않죠? 5만 8천 원, 3만 2천 원만 예금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찔끔찔끔 예금 받은 거를 그냥 100억 모아서 한 방에 그냥 빌려줬죠. 그랬더니 더 이상 할 일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을 거쳐서 10년이고 30년에 걸쳐서 받는 돈 아닙니까?
이거를요,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현금이 똑 떨어지는 위험 있죠? 뭐라고요? 유동성 위험이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국민은행이 있다. 국민은행에서 돈 살짝 빌려서 대출해 줄 수도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한은행에 돈이 없으면 얘네들도 다 담보대출 해줬겠죠? 얘들도 거의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금융기관 사이에 단기적으로 돈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은행도 얘들한테 공짜로 빌려줘요. 대가를 받으려고요? 대가 받으려고 하죠? 요때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콜금리. 자, 이것도 지들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고 주로 이제 금융 당국에서 정해줍니다. 알겠죠? 함부로 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네요. 어떨 수가 있냐면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대출해 줄 수도 있는데, 자, 어쨌거나 한국은행도 그 돈을 빌려서 대출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 있죠? 요게 거의 대부분은 세금입니다. 세금. 우리가 이제 세금은 크게 이제 국세라는 게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는 언뜻 딱 듣기에, 국세는 뭐야? 중앙정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자, 지방세는요, 지자체의 재원이 있죠? 요걸 조달하려고 징수하는 조세인데, 자, 이 국세는 딱 듣는 순간 덩치가 큰 것들 있죠?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덩치 큰 것들 뭐가 있을래나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걸 다 뭐라고 하고요? 국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가서 국세를 담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국세청이고 그 하부기관이 세무서입니다. 그럼 세무서 가서 소득세 같은 거 낼 수 있죠? 아니, 그 자영업 하는 분들은 다 거기가 내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세금 이제 고지서 갖다 내는데, 걔들이 준 고지서상에서 이제 세금 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전부 다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한국은행. 그래서 이게 결국은 중앙정부의 세 수입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 수입. 요걸 기초로 해서 국회에서 뭐 시끄럽지만 요즘에 재정 예산을 편성해서 그 재정 지출에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그 세금 갖다가 전부 다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다 빌려주고 나면은 노인 복지를 위해서 뭘로 씁니까? 그죠? 탱크도 구입해야 되고 뭐 사드도 뭐 배치한다고 해서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쓸 돈이 많아요, 저거요? 무지가 많은데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되겠죠, 전부 다? 여기서 빌리는 돈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자, 그럼 다른 방법이 없나? 그런 얘기인데, 다른 방법이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투자자는 투자자인데 기관의 성격의 투자자, 이걸 뭐라고요? 기관 투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론 뭐 금융가에서는 그 증권시장에서는 투자자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우리 같은 자 개인 투자자, 그 다음에 법인의 성격으로 투자한 자들 있죠?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어쨌거나 기관 투자자는 그야말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해서 투자한다는 얘기죠. 기관의 성격으로 투자하는 걸 뭐라고요?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자가 뭐냐면 그 생명보험사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생보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여서. 얘네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보험료 받아요, 안 받아요? 보험료 받을 거 아닙니까? 보험료 받아다가 그냥 금고에 쌓아놓고서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내주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똘똘한 애들 채용해갖고, 여기 그 보험사 들어가려면 아주 막 경쟁률도 치열하죠? 똘똘한 애들 채용해서 주로 이제 그 돈 가지고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주식. 그래서 거기서 생긴 이득 가지고 결국은 뭐라고요? 사고가 터졌을 때 있죠? 불이 나거나 사람이 돌아가시고 할 때 이제 그거 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니면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미래에셋이라든가 한화투자증권 아니면 한국투자신탁 이런 거 있죠? 삼성자산운용 이런 거를 투자신탁사다 줄여서요 투신사 이렇게 합니다. 얘네들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을 긁어 모아서 얘들은 주로 이제 주식에 투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생긴 이득을 걔들 스스로 빼고 넘겨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투신사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냐면 각종 종합금융사다에서 종금사라는 겁니다. 얘네들도 때로는요, 자, 돈을 긁어 모아서 주식에 주로 많이 투자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은행도 때로는 아까 뭐 예금 받아서 대출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주식 같은 데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같은 거 내왔네요. 내죠. 그 연금 낸 거를 긁어 모은 거를 연금기금이다. 줄여서 연기금 해줍니다. 연금 펀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돈을 긁어 모아서 주로 이제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알겠죠? 예, 폼플러스라든가 아니면 삼성생명 막 이런 데 막 투자하고 말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 기관 투자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투자라고요? 기관 투자자. 근데 얘네들은 반드시 주식에만 투자해라. 그건 아닙니다. 다 안 되고 돈 될 만한 건 다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 금융기관 신한은행이 돈을 빌려줬죠. 빌려주면 뭐가 생겼다고요? 원리금주권 저당금 생겼죠. 그러면 이 권리를 얘들한테 팔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보자. 그럼 얘들이 만약에 사줄 수만 있다면, 사준다면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얘들이 사준다면 돈 들어오죠? 들어오죠? 그러면 이 돈을 또 다른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또 빌려주는 겁니다. 또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권 저당금 생기죠? 맞죠? 그럼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또 돈이 생기죠? 그러면 이걸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권 저당금 생기죠? 그러면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또 돈이 생기죠? 그러면 이걸 또 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주권 저당금 생기죠? 그러면 요거를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러면 또 돈이 생기죠? 그러면 또 빌려주는 겁니다. 이쯤에서 말리셔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합니다. 밤새도록 합니다. 오, 요거 아주 괜찮네요. 요거 괜찮은데 이렇게 한정된 자원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 있죠?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와서 돈 빌려달라도 빌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대출채권의 유동화 제도다. 그러니까 한번 빌려주면 20년, 30년에 걸쳐서 묶여있는 채권이죠? 이걸 바로 팔아치우면 바로 현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런 걸 유동화 시킨다 표현합니다. 유동성이 강한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자는 얘기죠? 여기를 유동화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줬다는 얘기죠? 안 사줬다. 왜 그러냐면 자, 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신한은행이 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신한은행이 누구라고요? 난데 내가 얘한테 돈 빌려줬죠? 그럼 뭐가 생겼어요? 원리금주권 저당금 생겼죠? 그러면 이 권리를 돈 받고 얘 팔아치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아치웠죠? 그럼 얘가 담보대출 해준 거예요? 누가 담보대출하는 거라고요? 얘가. 얘가 다 권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빠지겠다고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내가 완전히 빠질 수 있나요?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와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 얘가 여기다가 돈을 갚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는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원금이자 갚으면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죠? 그죠? 근데 원금이자 갚으면 그대로 다 전달해 줘야 돼요? 뭔가 좀 뜯고 넘겨줘야 돼요? 뭐 삥을 뜯고 넘겨줘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얘도 뭐 남는 게 있어야 되죠? 뭐 남는 게 있어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들어온 돈에서 약간의 삥을 뜯은 다음에 이걸 수수료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수료 뜯고서 넘겨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이자 받는 것보다 이게 낫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가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길래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20년 동안 빌려줬는데 한 5년 정도 지났더니 옆에 장례식장이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요즘에 동네 한복판에 장례식장 같은 게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오나요? 하여튼 병원 같은 게 있다면 장례식장이 막 들어서기도 하죠. 1층에 그러니까 창문만 딱 열으면 아침마다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시체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은 언젠가는 이제 사망하지만 죽지만 그래도 아침부터 죽은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애들 살아있는 생생한 저 꼬맹이 같은 애들이죠.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뭐라고요? 좋은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창문 열으니까 시체가 왔다 갔다 하면 이런 데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런 담보가치가 막 폭락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한 아침마다 맨날 돌아가신 분만 보니까 기분이 재수없어서 회사도 이제 그만두게 된 겁니다. 어디라고요? 회사 그만뒀다. 그러니까 회사도 그만두니까 갚을 돈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도 못 갚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은행은 돈 안 갚으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서 요거를 팔아서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담보 잡은 거 뭐라고요? 팔아서 회수하는데 지들 마음대로 팔으면 안 되고 다른 채권자, 다른 돈 빌려준 사람도 있겠죠. 저축은행이라든가 친구들도 빌려준 돈이 있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팔면 안 되고 법원에다가 대신 팔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법원에서 가장 많이 돈을 써낸 자 있죠? 고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왔죠? 이 돈 가지고 법정 순서에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법에 따라. 알겠죠? 이런 거를요, 경매 처분한다 해줍니다. 뭐 처분한다고요? 경매 처분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자, 이 그 담보가치가 폭락하는 바람에 매각 대금이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다른 채권자는 없다고 치고 매각 대금이 얼마 들어왔다고요? 3천만 원 들어왔다.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러면 돈을 얘가 다 빌려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3천만 원 그대로 넘겨주면 되겠네요. 이것도 다 넘겨줘요? 삥을 뜯어 넘겨줘요? 삥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런 짓 하려고 안 하려고요? 무슨 투자할 데가 없어 이런 데 투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실속이 없었던 거고.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IMF에서 이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이러한 제도들입니다. IMF. 자, 무슨 얘기냐면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들 간의 거래는 거의 다 외상거래였습니다. 뭐 지금도 상당히 그렇지만 이 당시 더 심했습니다.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파는 겁니다. 그럼 외상값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그 A가 그러는 겁니다. 얘한테, 야, 너 뭐 믿고 외상으로 파냐?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겁니다. 그 대신 어음을 써줄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어음은 돈을 나중에 주겠다는 어떤 종이 쪽지인데 부도나고 그러면 막 못 갚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아시죠? 어쨌거나 B라는 기업은 C라는 기업한테 외상으로 파는 겁니다. 외상값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C는요, 대기업들한테 외상으로 파는 겁니다. 외상값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전엔 수는 이랬습니다. 그럼 이게 대기업, 이게 하청기업들인데 어쨌거나 자, 이 97년 1월 달부터 대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은 어쨌거나 무너졌습니다. 한보철강이 무너지면서 한보철강을 구성하고 있는 하청업체가 거의 4,000개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보철강이 무너지니까 이 줄 돈이 있어, 없어요? 없고 얘도 회수를 못하니까 줄 돈도 없는 거죠. 얘도 회수를 못하니까 줄 돈도 없는 거죠. 이걸 연쇄부도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갖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갚는 거죠? 이러라고요? 연쇄부도다. 그래서 그 이후로 쌍방울이라든가 혜태, 진도, 진로, 뉴코아 뭐 이런 거 있죠? 한신공영 뭐라고 줄줄이 막 다 그냥 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아자동차도 끝내는 이제 망했는데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가 5,000개가 넘어왔습니다. 뭐라고요? 5,000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 줄줄이 부도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얘네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생산활동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도 돈을 회수를 못 하니까 은행 돈도 갚을 수가 있어, 없어요? 은행 돈도 못 갚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뭐 땅에서 뭐 돈을 주워다가 빌려주나요? 자, 이 소비의 주체를 가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은 가정경제를 뭐라고요? 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예금을 받아서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은행도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갚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자, 예금자들의 돈도 못 돌려줄 판이 됐던 겁니다. 알겠죠? 예금자들의 돈도 못 돌려준 게 미국의 경제 대공황입니다. 1929년도에. 이거는 뭐 실업자 거의 50%가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불황이었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자, 이 예금자 돈은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이 안 되는 거 있죠? 이거 국가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 있죠? 이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기가 돌아한 2천억 달러도 막여야 되는데 돈이 있어, 없어요? 없어. 결국은 IMF로부터 굴욕적으로 돈을 빌려온 겁니다. 알겠죠? 그래갖고서 이 당시에
그 만기가 돌아한 2천억 달러 있죠? 요거 돌려막고, 그리고 또한 예금자들의 돈도 돌려준 겁니다. 알겠죠? 그때 이제 가장 부실했던 은행들이 어디냐면 그 당시 제1은행 같은 데 있죠? 이런 거라든가 그 당시 서울은행 아니면요 그 조흥은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일은행, 그 상업은행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부실했던 은행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싸그리 예금자 보호법에서 막아줬던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살생부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기업을 죽이겠다, 이런 기업을 살리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죽이겠다는 얘기는 돈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도 그 심장이 있는데, 심장 있죠? 심장이 돈이, 그 피가 들어온 다음에 그 꿀럭꿀럭 하면서 내보내야 되죠? 그게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나갈 피는 있는데 들어온 피가 없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반대로, 들어온 피는 있는데 나갈 피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당자 계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업들의 당자은행 있죠? 요게 그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쨌거나 어떤 기업한테 돈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곧바로 망합니다. 이 회사는 뭐라고요? 곧바로 나갈 돈 수두룩한데 들어온 돈이 없다는 얘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 종합주가지수가 500선이 넘어갔습니다. 무너졌어요. 알겠죠? 420선 이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주택가치는 최악이었습니다. 거래가 뚝 끊겨서 그 당시에 지금 강남에 20평 있죠? 20평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기껏해야 뭐라고요? 2억 정도밖에 안 된 이런 막 거래가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거래가 안 되니까 건설업자는 아파트 지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 빨고 있었던 그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주택 경기만 살려놓는다면 아무래도 일반 경제까지 좋아질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99년도에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은 이제 명실공히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공사라고요? 주택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니네들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우리한테 팔아라. 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 우리한테 팔게 되면 우리가 웬만하면 사주겠다 나온 겁니다. 웬만하면 사주겠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 구입하는데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기죠? 그럼 이걸 계속 사주겠다니까 계속 팔 수 있죠? 그럼 계속 또 돈이 들어올 수 있네요. 그럼 또 빌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까 얘네들도 상당히 대출 자원도 풍부해졌고 그리고 돈 빌리기도 수월해졌죠? 그러면서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네요. 이거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돈이 있어야 이거를 사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부 투자기가 하더라도 세금 갖다가 이걸 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려고 자, 금융공사가 구입한 원리금 수권과 저당권을 그대로 넘긴 게 아니라 이걸 가공해 갖고 유가증권의 형태로 파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액면가일로 10,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유가증권 형태로 파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혼자 떠들고 있나요? 이렇게 요거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모기지라는 건 담보 대출 얘기합니다. 자, 모기지 백 시큐리티스에서 열려 MBS다 해줍니다. 알겠죠? 저당 담보증권 해주는데 얘네들은 지급 보증 해주겠다 나온 겁니다. 자, 정부 투자기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급 보증 해주겠다 나온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이 납니다. 신한은행이 누구라고요? 난데 내가 얘한테 돈 빌려주면 뭐가 생겼다고요? 원리금권 저당권 생겼죠? 그러면 이 모든 권리가 얘한테 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화 시켜서 증권에 실어서 파는 거예요. 그 권리를 실어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7천만 원 빌려줬다. 그러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그리고 나서 난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내가 완전히 빠질 수 있나요?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와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먼저 얘가 원금이자 갚으면 얘가 이제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넘겨줘요? 삥을 뜯고 넘겨줘요? 삥 안 뜯어봤나요? 삥 뜯기게 생겼네 전부 다들. 어쨌거나 들어온 돈을 그대로 전달해요? 삥을 뜯고 넘겨줘요?
뜯고 넘겨주고, 얘도 그대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 삥을 뜯은 상태 있죠. 삥 뜯은 만큼 뺀 상태에서 발행 수수료를 MBS 발행 금리를 정합니다. 결국 얘한테 삥 뜯고 넘겨준 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다길래 7천만 원 빌려줬는데, 그럼 7천만 원 받을 권리 누가 갖고 있다고요? 기관 투자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장래시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돈을 못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경매 처분해요, 안 해요? 해야 하는데, 자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럼 3천만 원 넘겨주겠죠? 넘겨주려고 했더니 뭘 하겠다고요? 지급 보증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만 원 다 줘야 됩니다. 그럼 얘가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막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었던 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으로 막 빨려 들어가면서 결국은 IMF에서 벗어나는데 1조로 했던 제도 있죠. 이런 제도가 뭐라고요? MBS 제도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당시에 2001년도부터 들어서면서 잠만 자 그러면 가기 막 올라가는 겁니다. 돈도 빌리기가 수월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구입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막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급기야는 어떤 주택은, 어떤 아파트는 최대 20억까지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게 바로 요 제도입니다. 요 제도. 그래서 지금부터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 뭐라 하냐면 1차 저당 시장 이렇게 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1차 저당 시장. 그리고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을 뭐라 할까요?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차라고요? 2차 저당 시장이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쭉 요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약간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MBS 발행 효과라든가 MBS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공부하는 게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리고 요걸 덧붙여서 이 금융공사의 역할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부수적으로 쭉 공부하는 게 요 파트입니다. 자, 어떻게 할만하죠? 예? 다시 못합니다. 다시 해요? 다시 하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네 번째 테마 공부했습니다. 몇 번째 테마라고요? 네 번째.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보시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걸 공부할 건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